2013년 10월 17일 인천 북항. 바다는 검었다. 컨테이너 크레인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끄을렸고 부두 끝 창고 옆 도로에는 검은 세단 2대가 시동을 켠 채 멈춰 있었다. 그 사이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29살, 이름은 서준호. 준호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부산 출신, 한국해양대학교 졸업, 중견 해운회사, 청해상선의 차세대 기획팀장. 약혼녀의 이름은 한지연, 결혼식은 11월 23일로 잡혀 있었다. 청첩장은 이미 300장이 인쇄되어 사무실 책상 서랍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회색 테이프가 발려 있었다. 눈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첫 번째 남자, 윤재호, 청해상선, 부사장, 46살. 준호의 직속 상사이자 입사 때부터 그를 친동생처럼 챙긴다 자처하던 사람. 두 번째 남자, 박상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42, 윤재호의 처남. 세 번째 남자, 정태식, 검사 출신 변호사 53. 청해상선, 회장의 법률 자문이자 비공식적으로는 처리반이라 불리는 자. 윤재호가 한 발 다가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준호야. 그는 부드럽게 불렀다. 마치 회식 자리에서 막내에게 술을 따라줄 때처럼. 우리 회사 컨테이너 안에서 150kg이 나왔어.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그 컨테이너. BL, 그러니까 BEL 선화증권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지? 너야, 너 한 사람.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입에 테이프가 발려 있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정태식이 천천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라이터 부싯돌이 칙 하고 울었다. 준호군. 자네 약혼녀 한지연 씨,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근무. 자네 아버지 서경수 씨, 부산 영도구에서 작은 횟집 운영. 자네 어머니 이수님 씨, 작년에 갑상선 수술 받으셨지. 맞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세 분이 평범하게 사시려면 정태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다. 자네가 평범하게 사라져줘야 해. 사라진다는 게 죽는다는 뜻은 아니야. 자네는 살아있어. 다만 15년쯤 감옥에 있어주면 돼. 자백서, 진술서 다 우리가 써뒀어. 자네는 이름 석자만 쓰면 돼. 박상길이 다가와 준호의 입에서 테이프를 천천히 떼어냈다. 준호는 숨을 컥 들이마셨다. 형님, 부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였다. 그 컨테이너 안에 150kg 마약이 들어있단 건 저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그날 BL에 서명한 건 형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준호야, 너 이번에 큰 거 한번 맡아봐라. 회장님이 너 좋게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윤재호가 살짝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준호야, 회사가 살아야지. 회장님이 사셔야지. 우리 모두가 살아야지. 그러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무너져야 돼. 그게 너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 부모님은 내가 평생 챙길게. 지연이도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줄게, 형님. 지연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제가 서명할게요. 제발 지연이만은. 준호는 그날 밤 자필 자백서에 서명했다. 본인 서준호는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부산항으로 마약 150kg을 단독으로 밀반입할 것을 계획하고 로 시작하는 5장짜리 자백서였다. 새벽 4시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제보를 받았다. 그를 체포했다. 2014년 3월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 2심, 3심 모두 형이 확정되었다. 청해상선은 몰랐다로 정리되었고 윤재호 부사장은 도리어 조직 내부의 일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며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길은 그 직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등원했다. 정태식은 대형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로 영전했다. 한지연은 결혼식 일주일 뒤 한강대교 남단에서 발견되었다. 자살로 종결되었다. 유서는 없었다. 서준호의 아버지 서경수는 그해 겨울 횟집을 정리하고 고향 통영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해 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수님은 그 충격으로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7년 요양원에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2022년 4월 청송교도소. 서준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김노인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가 같은 사동에서 3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폐암 말기의 노수감자였다. 김노인은 죽기 전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준호야, 나는 평생 나쁜 짓 하고 산 사람이지만 내 마지막에 너처럼 억울한 청년을 만난 게 부끄럽다. 내 평생 모아둔 거 너한테 다 준다. 부산 영도, 청학동 옛날 적산가옥, 마당 우물 밑에 양철통 2개. 그 안에 있는 거 다 너 가져라. 그리고 꼭 살아남아라. 준호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김노인이 죽은 것이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준호야라고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2023년 10월 준호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출소 그날 청송교도소 정문 앞에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영도구 청학동 김노인이 알려준 그 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다. 마당에 낡은 우물, 그 바닥에 흙을 파헤치자 정말로 양철통 2개가 나왔다. 그 안에는 김노인이 40년에 걸쳐 일본 야쿠자와 한국 조직 사이에서 세탁해 묻어둔 무기명 채권과 금괴, 그리고 외환은행 스위스 지점 명의의 차명계좌 정보가 들어있었다. 시가로 약 4천억 원 상당.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29의 서준호의 눈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서준호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대신 하진이라는 이름이 새로 태어났다. 본적은 캐나다 토론토, 시민권자, 무역업, 재산세 신고 기준 700억 원대. 그 모든 서류는 1년 사이에 완벽하게 위조되었다. 김노인이 남긴 인맥은 무서울 만큼 정교했다. 2024년 봄 하진 서울 청담동에 JH 캐피탈을 차렸다. 사람들은 그를 하 대표 또는 미스터 하라 불렀다. 그는 웃을 줄 알았고 와인을 알았으며 영어와 일본어가 능숙했다. 누구도 그가 청송에서 10년을 보낸 서준호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발자국도 흔들리지 않고 칼을 갈기 시작했다. 윤재호, 박상길, 정태식. 그리고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또 한 사람, 청해상선, 회장 그 자신. 4사람의 이름이 적힌 검은 가죽 수첩이 그의 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다.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12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짜리 MZ타워. 그 꼭대기층 300평 전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정문에는 묵직한 청동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강역 탐정사무소. 엘리베이터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멈췄다. 검은 정장에 회색 셔츠 차림의 남자 하나가 천천히 내렸다. 하진이었다. 키 178, 몸무게 72kg,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옅은 미소. 그러나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정중하게 일어섰다. 미스터 하 대표님이시죠? 10시 15분 약속 확인되었습니다. 탐정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안내한 회의실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통유리 창 너머로 한강이 길게 흘렀다. 그 앞에 한 남자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키 185, 몸무게 75kg, 짧게 깎은 머리, 검게 그을린 얼굴,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강혁, 42, 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베테랑 16년차, 현 강역탐정사무소 대표, 무술 유단자, 권총 특등사수, 5개 국어 능통,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1,000억 원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훤칠한 키, 둥근 태안경,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긴 머리, 이애나, 29, 정립과학수수사연구원 법화학과 분석화학 박사, 현 강역탐정사무소 수석분석관.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오늘 오후의 날씨를 묻는 사람을 맞이하듯이. 앉으시지요, 미스터 하. 강혁이 손을 내밀어 자리를 권했다. 하진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의자에 앉았다. 바쁘신 분께서 토요일 오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탐정님. 저희가 토요일에도 일한다는 걸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강 탐정님 사무소는 사실 선택받은 의뢰인만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에나가 노트북을 펼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미스터 하 대표님의 의뢰 사전 검토 자료입니다. JH 캐피탈 대표이사 하진,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내 사업체 신고일은 2024년 4월, 신고 자본금 200억 원, 주거래 은행은 KB국민은행 청담지점, 최근 1년간 사업 확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이사항은 한국 내 가족관계가 일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진은 옅게 웃었다. 이 박사님께서는 사람을 마치 씨약 다루듯 분석하시는군요. 제 직업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이에나가 차분하게 답했다. 강혁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미스터 하, 본론으로 들어가시지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사람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4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강혁이 봉투를 열고 사진을 펼쳤다. 첫 번째 사진, 청해상선 대표이사 부회장 윤재호, 59. 작년 부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 둘째 사진, 더불어 국민연합당 재선의원 박상길, 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셋째 사진, 법무법인 태성, 시니어 파트너 정태식, 66. 검사 출신, 전직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넷째 사진, 청해상선, 그룹 회장 한경석, 73. 재계 서열 22위 청해급의 총수. 강혁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흉터가 있는 쪽이었다. 미스터 하. 이 네 분은 단순히 찾아달라고 의뢰할 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다 있는 사람들이지요. 주소도, 일정도, 동선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뢰는 찾는 의뢰가 아니라 조사하는 의뢰겠지요. 맞습니다, 탐정님. 무엇을 조사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진은 천천히 강혁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13년 동안 가라앉은 무거운 물이 들어있었다. 이 네 사람이 2013년 10월 17일 밤 인천 북항 청해상선 제7부두 창고 옆에서 한 청년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 13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덮어왔는지, 그것을 모두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증거의 형태로 정리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다. 통유리 창밖 한강 위로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다. 이에나가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추었다. 강혁의 손가락이 사진 위 한경석 회장의 얼굴을 천천히 두드렸다. 미스터 하, 그 한 청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서준호였습니다. 2013년에 청해상선 기획팀장이었고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작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두 사망했고 약혼녀는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먼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던 외사촌 형이라고 해두지요. 강혁은 한참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직관은 이미 무언가를 잡아채고 있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가장 어색한 것은 하진이라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그것은 친척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사자의 떨림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그 사실을 묻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의뢰받겠습니다. 미스터 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하나, 저희는 복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실을 가지고 미스터 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저희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무엇에 직접 가담하지도 않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둘, 의뢰 진행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는 의뢰를 즉시 중단하고 그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이관하겠습니다. 하진의 눈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탐정님. 셋, 의뢰 비용은 착수금 20억, 성공보수 별도 협의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입금하겠습니다. 강혁이 손을 내밀었다. 두 남자의 손이 천천히 마주 잡혔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 탐정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스터 하. 하진이 사무실을 나간 뒤 회의실에는 강혁과 이에나만 남았다.
한강 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왔다. 이에나가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탐정님, 네, 애나 씨. 방금 그 의뢰인 본인입니다. 강혁이 옅게 웃었다. 네, 압니다. 손등에 작은 흉터, 왼쪽 손목 안쪽에 케이블 타이 흔적, 오른쪽 귓불 아래 청송교도소에서 흔히 보이는 진료 자국, 자세, 어깨선, 시선 처리, 캐나다에서 자란 사람의 보행 리듬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진을 받아드는 순간 윤재호의 사진만 손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애나 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탐정님? 그가 사진을 펼친 순서. 윤재호, 박상길, 정태식, 한경석. 그건 우연한 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죄의 크기 순서입니다. 즉, 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칼을 꽂은 사람부터 가장 멀리서 칼을 휘두른 사람까지의 순서. 맞습니다, 탐정님. 강혁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애나 씨,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2013년 10월 17일 인천 북항의 진실, 또 하나는 하진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 두 번째 사건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탐정님. 네, 애나 씨.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에나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탐정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미스터 하의 시선이 처음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통유리창의 한강을 한번 길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의 길이는 정확히 4초였습니다. 일반인이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은 1.5초에서 2초 사이입니다. 4초라. 네. 한강을 4초간 바라본 사람은 약혼녀가 한강에서 죽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 씨. 이번 의뢰는 우리가 단순히 진실을 정리하는 의뢰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의뢰입니다. 2026년 4월 18일 오후 2시 강혁 탐정사무소 49층 실험실. 이곳은 코워커 송태풍 박사와 그의 조수 나정희가 상주하는 공간이다. 송태풍 박사, 46. 카이스트 화학과 출신, 미국 MIT 박사후 과정 수료. 그러나 그의 외모는 박사라기보다는 만화 속 발명가에 가까웠다. 헝클어진 머리, 늘 한쪽만 걷어올린 셔츠 소매, 그리고 가운 주머니에 꽂힌 5자루의 다른 색펜. 나정희, 34살, 독신 키 170, 균형 잡힌 이목구비에 차가운 미소를 가진 미인. 송태풍 박사의 조수이자 사실상 실험실의 운영자, 태풍형, 정희 씨, 일 하나 떨어졌습니다. 강혁이 실험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송태풍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답했다. 강 탐정. 무슨 일이든 좋은데 이번엔 폭탄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자네가 가져온 시한장치 내 눈썹을 절반 태웠어. 이번엔 폭탄은 없습니다, 형. 대신 청해상선, 박상길 의원, 법무법인 태성, 그리고 청해그룹 회장 한경석, 송태풍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안경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다. 강 탐정. 이번엔 폭탄이 차라리 나을 뻔했군. 나정희가 옆에서 차분히 끼어들었다. 탐정님, 이 네 분 모두 청해라는 키워드로 묶입니다. 청해상선은 청해그룹의 주력 계열사, 한경석 회장의 사위가 박상길 의원의 사촌. 정태식 변호사가 10년 동안 청해그룹의 모든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전담 변호인, 윤재호 부회장은 한경석 회장의 처조카, 한 가족이군요. 이에나가 옆에서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네, 사실상 한 핏줄 한 이해관계입니다. 나정희가 답했다. 송태풍이 의자를 빙글 돌리며 천장을 바라봤다. 강 탐정, 이건 단순히 조사가 아니라 전쟁이야. 자네가 무슨 짓을 시작하려는지 알고 있어, 형?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13년 전에 끝났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쟁이 사실은 아직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다는 걸 밝혀내려는 겁니다. 송태풍이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길게 쉬었다. 좋아. 자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따를 수밖에. 무엇이 필요한가? 3가지입니다. 첫째, 2013년 10월 17일 인천 중부경찰서가 작성한 서준호 체포 보고서.
그리고 그 당시 압수된 마약 150kg의 성분 분석 자료. 둘째, 청해상선 제7부두 폐회로 화면 백업본. 셋째, 당시 청해상선 내부에서 BL에 서명한 모든 사람들의 필체 샘플. 필체? 송태풍이 눈썹을 축혀 올렸다. 네 형. 서준호가 서명했다는 BL과 자백서. 진짜 그가 쓴 건지 아닌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자백서에 적힌 자필 진술, 에피랍, 흔들림, 행간. 이해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그 자백서, 검찰 기록 안에 사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혁 검사님께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혁이 살짝 웃었다. 형한테는 제가 따로 전화하겠습니다. 오후 3시 11분, 강혁의 휴대전화. 형, 형, 부탁이 있는데 말해. 2014년 1심 판결. 사건 번호 2014 고압 1234. 피고인 서준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 사건 기록 전체, 특히 자필 자백서 원본 사본. 비공식으로라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혁아, 그 사건. 너 지금 누구 의뢰 받았어? 의뢰인은 비밀이야. 다만 약속할게. 우리는 절대 합법 밖으로 나가지 않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민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강민혁, 강혁의 친형, 45, 현직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 동생 강혁이 형사 시절부터 그리고 탐정이 된 지금까지 가장 든든한 뒷배, 혁아. 그 사건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상하다고 말이 한 번 나왔던 사건이야. 그런데 그 말을 꺼냈던 부장이 그 직후에 지방으로 발령났지. 너 조심해라.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알고 있어. 형, 혁아, 응, 형. 잘해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형도 조심해. 형이 이번에 도와주면 형도 표적이 될 수 있어. 그게 무서웠으면 검사 안 했지. 끊는다. 강혁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사무실 통유리 창밖 한강 위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다.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강혁 탐정사무소의 일주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해나는 첫 번째 균열을 찾아냈다. 그것은 2013년 인천 중부경찰서의 사건 보고서에 적힌 한 줄이었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150kg의 순도는 98.7%, 동남아 마닐라산 추정.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혁에게 말했다. 탐정님. 2013년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메스암페타민의 평균 순도는 72%에서 78% 사이였습니다. 98.7은 거의 실험실 수준의 순도입니다. 그 정도 순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2013년 기준 그 정도 순도가 가능한 곳은 전 세계에 5군데였습니다. 그중 한 곳이 이해나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을 멈췄다. 경기도 화성, 청해정밀화학, 청해그룹 계열사, 의약원료 합성 전문, 강혁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 마약은 마닐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청해그룹 자체 계열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군요. 애나 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탐정님. 다만 증명하려면 당시 압수된 마약의 보관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건 보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거물 창고에 10년 보관 후 폐기됩니다. 폐기 직전,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옛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애나 씨,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동료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걱정 마세요, 탐정님. 제 옛 동료는 직업의식이 매우 강한 분입니다. 다만 김밥을 좋아하시지요. 강혁이 옅게 웃었다. 김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송태풍 박사가 옛 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한때 청해상선의 컨테이너 보안팀장이었던 최 씨, 49,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사람. 송태풍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다. 최형, 옛날 얘기 좀 합시다. 2013년 10월 17일, 그날 밤 청해상선 제7부두에 있었던 사람, 형 본인이지요? 최 씨가 천천히 잔을 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얘긴 하지 맙시다, 송 박사. 나도 살아야지. 형, 우리 사람 하나 잃었어요. 무슨 소리야, 형도 알잖아요. 한지연 씨.
결혼식 일주일 뒤에 한강에서 죽은 그 처녀. 그리고 그 처녀의 약혼자, 청송에서 10년 보낸 청년. 그 청년 부모도 다 죽었어요. 그 청년은 그날 밤 부두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형이 CCTV 화면에서 봤던 그 청년 말입니다. 최 씨가 막걸리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다. 그 CCTV 화면, 내가 그날 밤 백업했어요. 부사장이 지워라 그랬는데 나는 못 지웠어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화면을 어떻게 지웁니까?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려서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송태풍의 손이 살짝 떨렸다. 형, 그 화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김치냉장고 안쪽, 김치통 하나 안에, 외장하드 2개, 비밀번호는 우리 딸 생일. 형,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형은 그날 이후 13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이젠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최 씨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강역탐정사무소 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흘렀다. 회의실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 화면이 떠올랐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분명히 보였다. 2013년 10월 17일 밤 11시 42분 인천 북항 청해상선 제7부두 옆 도로 검은 세단 2대, 무릎 꿇은 한 청년, 그 앞에 세 남자. 그리고 한 발 뒤 검은 우산을 쓴 채 그 모든 광경을 감독하듯 바라보고 있는 키 큰 노인 한 사람. 이에나가 화면을 정지시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키 큰 노인의 얼굴을 가리켰다. 탐정님. 화면 보정 결과 이분 청해그룹 한경석 회장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송태풍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나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2013년 당시 한 회장은 그날 일본 도쿄 출장 중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리바이가 잡혀 있습니다. 김포공항 출국 기록, 도쿄 호텔 체크인 기록 모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인천 북항에 있었다는 거군요. 강혁이 말했다. 네, 출국 기록은 그의 측근이 대신 출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회장은 키 190, 측근 중 비슷한 체격이 한 명 있습니다. 비서실장 출신 백승호. 작년에 갑작스레 미국으로 이주, 현재 LA에 거주. 백승호 비서실장이 한 회장 대신 일본으로 출국, 한 회장은 그 사이 인천 북항으로 갔다는 거군요. 가설입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탐정님. 강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가서 한강을 바라봤다. 애나 씨,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선을 넘었습니다. 이 화면 하나만으로도 청해그룹은 우리를 멈추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네, 탐정님. 오늘부로 사무실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올려주십시오. 태풍형, 정희 씨도 외부 일정 일체 보고. 그리고 애나 씨. 네, 탐정님. 애나 씨도 외부 단독 행동은 금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저나 태풍형 혹은 정희 씨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애나가 잠시 강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네, 탐정님, 그 미소 안에는 그녀가 늘 숨겨오던 것이 한순간 비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안경을 고쳤으며 노트북을 펼쳤다. 2026년 5월 1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JH 캐피탈 사무실 하진, 즉 서준호가 한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박상길 의원의 보좌관 출신 변호사 김민재, 38. 박 의원과 정 변호사 사이의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김 변호사님. 저희가 박 의원님 후원에 10억 정도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까? 김민재가 입맛을 다셨다. 하 대표님,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인당 500만 원, 법인은 불가입니다. 다만 박 의원님 형님이 운영하시는 상길건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결제하시면 세무상 합법적으로 처리됩니다. 그쪽 자금은 결국 의원님 정치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하진은 옅게 웃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메모가 작성되고 있었다. 박상길, 상길건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 1. 좋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럼 절차 도와주십시오. 같은 날 강역탐정사무소
이에나가 강역 앞에 놓인 모니터에 한 그림을 띄웠다. 인적 네트워크 도표였다. 탐정님, 하진이라는 사람이 지난 1년간 만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애나 씨? 네 사람의 측근을 한 명씩 매우 정밀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윤재호 부회장에게는 그의 정부로 알려진 호스티스 출신 미술관 관장 한 명, 박상길 의원에게는 방금 만난 김민재 변호사, 정태식 변호사에게는 그의 외아들 정세훈, 현재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근무, 한경석 회장에게는 그의 차녀 한선영, 청해그룹 부사장, 하진이 그 측근들을 통해 본인들이 모르게 본인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군요. 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그 출처가 매우 오래된 일본 야쿠자 계열 자금 세탁 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애나 씨. 하진은 그 돈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제 추정으로는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누군가의 유산입니다.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돈이 아니라 물려받은 돈, 몬테크리스토군요. 네? 애나 씨,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십니까? 읽어봤습니다, 탐정님. 에드몽 단테스. 누명을 쓰고 14년간 이프섬 감옥에 갇혔다가 같은 감방의 파리아 신부에게 막대한 유산의 위치를 듣고 탈출하여 자신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우리 의뢰인이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가 한 사람이라도 죽이게 된다면 우리는 의뢰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애나 씨.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그를 살려야 합니다. 그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에나가 잠시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님, 의뢰는 내 사람을 조사해달라였지 의뢰인을 구해달라가 아니었습니다. 애나 씨. 의뢰서에 적힌 것보다 의뢰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은 13년 전 자기를 사람답게 봐줄 누군가를 만나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줍시다. 이에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강혁의 옆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한쪽 눈썹 위에 옅은 흉터가 오후의 햇살에 부드럽게 빛났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강혁 탐정사무소가 첫 번째 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나가 옛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 확보한 2013년 압수 마약 보관 샘플럼이 그람. 그것의 미량 동위원소 분석 결과 그 마약은 청해 정밀화학 화성 공장에서 합성된 의약품 원료의 변형 합성, 산물임이 99.4%의 확률로 밝혀졌다. 송태풍이 모니터를 두드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탐정, 이건 결정타야. 동위원소 비율이 청해 정밀화학 합성 라인의 시그니처와 정확히 일치해. 마닐라산이 아니야. 인천 북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인천 북항에서 발견된 거지. 그러니까 자작극이군요. 강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자작극이지. 자기 회사 마약을 자기 회사 컨테이너에 넣어 자기 회사 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왜요? 이에나가 옆에서 조용히 답했다. 탐정님. 2013년 당시 청해 정밀화학에서는 정부 의약품 원료 공급 계약 입찰 비리 의혹이 일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갑자기 청해상선 마약 밀반입 사건이 터졌고 검찰의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정밀화학 비리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되었지요. 마약 밀반입 사건은 정밀화학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거군요. 네, 탐정님. 그리고 그 연막의 한가운데서 한 청년이 10년을 살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 이 자료를 가지고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애나 씨?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탐정님. 첫째, 검찰의 즉시 이첩, 강민혁 부장검사님을 통해 정식 재수사를 청구하는 길. 둘째, 언론의 공개. 셋째는 의뢰인 하진에게 먼저 알리는 길.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애나 씨. 셋째 길은 위험합니다. 하진이 이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탐정님. 하지만 그 자료는 결국 그의 인생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가 13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조차 증명할 수 없었던 내가 정말로 결백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혁이 한참 동안 한강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애나 씨, 우리는 세 가지 길을 동시에 갑시다. 동시에요? 하진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함께 결정합니다. 동시에 강민혁 형에게 자료의 사본을 미리 봉인해 둡니다. 그리고 만약 하진이 이 자료를 가지고 폭주할 조짐을 보이면 즉시 검찰로 갑니다. 네, 탐정님. 알겠습니다.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강혁 탐정사무소 회의실, 하진이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검은 가죽 가방. 그러나 그의 표정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혁이 자료를 그에게 천천히 밀어주었다. 미스터 하,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탐정님. 첫째, 2013년 10월 17일 인천 북항에서 압수된 마약 150kg은 마닐라산이 아니라 청해그룹의 자회사인 청해정밀화학에서 합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자료를 펼쳤다. 동위원소 분석 그래프, 합성 시그니처, 비교 데이터. 그는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다. 둘째, 그날 밤 인천 북항 부두 옆 도로의 CCTV 화면을 우리는 확보했습니다. 그 화면에는 무릎을 꿇은 한 청년과 그 앞에 세 사람, 그리고 그 한 발 뒤에 검은 우산을 쓰고 그 모든 광경을 감독하던 키 큰 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한경석 회장입니다. 하진이 자료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어깨가 떨렸다. 이에나가 조용히 그의 앞에 따뜻한 차를 놓아주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미스터 하. 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탐정님. 우리는 이 자료를 미스터 하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미스터 하. 13년 전 인천 북항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청년은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까?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다. 한강 위로 5월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청년은요, 탐정님. 그날 밤 자기 약혼녀의 이름을 한 번만 더 부르고 싶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횟집에서 한 번만 더 회를 먹고 싶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한 번만 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탐정님. 죽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스터 하. 그러면 지금도 같지 않겠습니까? 하진이 한참을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검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강혁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각각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할 방법이 적혀 있었다. 윤재호 교통사고, 박상길 정치자금 비리 후 자살로 위장, 정태식 심근경색, 한경석 해상사고. 이에나가 그 수첩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강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미스터 하, 이 수첩 저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맡기겠습니다, 탐정님.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들이 법정에서 그들이 한 짓을 한자 한자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면 됩니다, 탐정님. 그 한 가지면 저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하진의 곁으로 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스터 하, 그 일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그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법정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스터 하의 두 눈 앞에서. 하진이 강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얹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고맙습니다, 탐정님. 고맙습니다.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청해그룹 본사 회의실, 한경석 회장의 집무실 옆 프라이빗 룸. 윤재호 부회장, 박상길 의원, 정태식 변호사가 모여 있었다. 한경석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 우리를 쑤시고 있다.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박상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누구입니까? 모른다. 다만 지난 한 달 사이에 너희 셋의 근처를 묘하게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 윤 부회장, 자네의 그 미술관 관장이 갑자기 그림 한 점을 70억에 팔았다지. 박 의원, 자네 형 상길건설 10억짜리 컨설팅 계약이 들어왔다지. 정 변호사, 자네 아들 정세훈이 뉴욕에서 한국계 펀드와 거래를 트기 시작했다지. 세 사람이 침묵했다. 그게 다 한 사람한테서 시작된 돈이야. JH 캐피탈, 하진. 그자가 누군지 알아봐. 정태식이 조심스레 답했다. 형님, 그자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온 지 2년쯤 됐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자의 얼굴은 봤나, 사진은 봤습니다. 그자의 젊었을 때 얼굴을 상상해봐. 13년쯤 전 29쯤의 얼굴을. 그리고 그 청년이 우리 회사 BL에 서명했던 그 청년과 닮지 않았는지. 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상길이 손에 든 잔을 떨어뜨렸다. 윤재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윤재호가 천천히 말했다. 형님, 그자가 만약 그 청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경석이 길게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그자가 어디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찾아라. 그자 혼자서는 못한다. 그자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다. 그자들을 먼저 끊어라. 알겠습니다, 형님. 같은 날 밤 11시 42분 마포구 합정동 MZ타워 지하주차장. 이에나가 자신의 차 벤츠 EQS 옆에 서서 키를 꺼냈다.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멈췄다. 차량 뒤편 기둥 그림자 안에 두 사람의 인기척.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는 척하며 강력탐정 비상호출 단축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동시에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그녀의 무술은 평소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합기도 4단, 주짓수 블루벨트의 보유자였다. 기둥 그림자 안에서 두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마스크, 검은 모자. 이에나 박사님, 누구신가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사님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박사님, 손에 든 거 내려놓으시지요. 이에나가 차분히 말했다. 제 손에 뭐가 들었는지 그렇게 잘 보이세요? 안경 끼셔야겠어요. 농담조의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이미 호신용 충격기의 안전핀을 풀고 있었다. 그 순간 지하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두 차례 깜빡였다. 그리고 옆 통로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강혁이었다. 그는 정장 차림에 한 손에는 휴대전화, 다른 한 손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약간 비스듬했다. 형사 16년의 격투 직전 보행, 두 분 다 거기 그대로 서 계시지요. 손은 머리 뒤로, 검은 마스크 둘 중 한 명이 품에서 무언가를 빼려 했다. 그 순간 강혁의 몸이 짧게 폭발하듯 움직였다. 1초도 채 되지 않았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이 꺾이며 무언가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단검이었다. 두 번째 남자가 강혁에게 달려들었다. 강혁의 팔꿈치가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둘 다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이에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탐정님, 늦으셨네요. 미안합니다, 에나 씨. 4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탓을 하시는 탐정님은 처음 봐요. 이에나가 옅게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안도가 들어 있었다. 강혁이 쓰러진 두 사람을 케이블 타이로 묶으며 말했다. 에나 씨, 이제 정말로 우리는 안전한 곳까지 갔던 길을 모두 지웠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네, 탐정님. 그리고 우리는 저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형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경찰에 정식 인계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에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히 말했다. 탐정님, 네, 에나 씨. 오늘은 사무실에서 함께 야근하시지요. 제가 김밥 사올게요. 강혁이 옅게 웃었다. 네, 에나 씨. 그렇게 합시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강민혁 부장검사의 집 서초구 반포동 새벽 2시 11분 강민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혀가였다. 형, 혀가,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형. 송태풍 형이 강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강민혁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태풍이가 왜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자택 근처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가해 차량 도주 태풍 형 지금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 의식 없음 두개골 골절 중태야 형 강민혁이 한참을 침묵했다. 혀가 내가 지금 갈게. 형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네가 시킨 게 아니잖아. 내가 형이라고 했어. 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 하나도 못 지키면 그게 형이야? 혀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 지금 자책할 시간 없어. 살려야지. 송 박사부터. 같은 시각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 앞 나정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이에나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희 씨, 박사님, 송 박사님 강하신 분이에요. 살아나실 거예요, 박사님. 저는 송 박사님께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에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8년이에요, 박사님. 제가 그분 옆에서 일한 게 8년. 이에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희 씨. 살아나시면 말씀하세요. 살아나시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같은 시각 강혁 탐정사무소 49층 실험실. 강혁은 송태풍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송태풍이 아침까지 작업하던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동위원소 분석 그래프, 청해 정밀화학 합성 공정 자료, 그리고 그가 농담처럼 적어둔 메모지 한 장. 강 탐정, 이번 사건 끝나면 우리 모두 휴가 갑시다. 정희 씨, 애나 씨 자네, 나, 그리고 자네 형도. 강원도 어디 한적한 데로 막걸리 챙겨갈게. 강혁은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들여다봤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책상 위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미스터 하였다. 강 탐정님, 네 미스터 하. 송 박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탐정님, 의뢰 해지하겠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스터 하, 네, 의뢰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탐정님, 이건 미스터 하의 의뢰가 아닙니다. 송태풍 박사의 의뢰입니다. 이에나 박사의 의뢰입니다. 나정희 실장의 의뢰입니다. 그리고 제 의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미스터 하하.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진이 천천히 말했다. 탐정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미스터 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미스터 하 본인이 살아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미스터 하에게 드리는, 그리고 미스터 하가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하진이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약속하겠습니다, 탐정님.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송태풍 박사가 의식을 회복했다. 두개골 골절이었지만 뇌 손상은 다행히 경미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강혁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기적이 아니라 정희 씨의 8년이라고 생각했다. 병실 안 송태풍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옆에는 나정희가 잠든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송태풍이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부드럽게 두드렸다. 같은 날 오후 2시 강혁 탐정사무소 회의실, 강혁, 이에나, 그리고 비대면 화상으로 연결된 강민혁 부장검사, 그리고 미스터 하, 강혁이 말했다. 오늘부로 작전을 바꿉니다. 바꾸신다고요, 탐정님? 이에나가 물었다. 네, 애나 씨. 우리는 지금까지 증거 수집만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 공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계적 공개? 네, 첫째, 윤재호 부회장. 그의 자금 흐름과 미술관 비자금. 둘째, 박상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상길건설 자금 세탁. 셋째,
정태식 변호사. 청해그룹 사건 무마 대가로 받은 수임료의 차명계좌 입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경석 회장. 2013년 10월 17일 밤 그가 인천 북항에 있었다는 CCTV 화면. 강민혁이 화면 너머에서 물었다. 혀가. 검찰 쪽 협조는? 형. 그것 때문에 형을 부른 거야. 형이 직접 이 사건을 맡아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 명의로 정식 재수사 착수. 우리가 모든 자료를 형한테 넘긴다. 내가 그걸 받으면 나도 표적이 된다. 혀가. 형. 형이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형이 누구보다 먼저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가진 자료를 형이 가지고 있으면 저들은 형을 건드릴 수 없어. 형을 건드리는 순간 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짜둘 거니까. 강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혀가. 해보자. 미스터 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저도 한 가지 도울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미스터 하. 제가 청해상선 윤재호 부회장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하 대표로 알고 있으니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자기 입으로 2013년의 진실을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에나가 즉시 답했다. 미스터 하 대표님, 그 만남은 저희가 녹음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신변 안전을 위해 탐정님과 제가 옆방에 대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35층 프레지덴셜 스위트. 하진이 호텔룸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시지 않았다. 옆방, 그러니까 연결된 인너룸에는 강혁과 이에나가 헤드폰을 끼고 앉아 있었다. 모든 대화는 룸 안 5군데에 설치된 초소형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었다. 오후 7시 12분, 노크 소리. 윤재호 부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늑대의 눈이었다. 하 대표님, 직접 뵙기는 처음이군요. 부회장님, 저도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와인이 따라졌다. 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제가 오늘 부회장님을 모신 이유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안이라, 네. 청해그룹 청해상선의 해외 물류 부문에 저희 JH 캐피탈 이 4천억 규모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윤재호의 눈이 살짝 빛났다. 그러나 그는 여유롭게 답했다. 4천억은 큰 금액입니다. 하, 대표님. 저희 청해상선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그중 4천억이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거의 경영 참여 수준입니다. 네, 부회장님. 그래서 저는 그만큼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지요? 하진이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청해상선이 13년 전 한 직원에게 마약 150kg을 뒤집어 씌운 회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윤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회복했다. 하 대표님, 그건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그 사건은 회사 내부의 한 일탈이었습니다. 그 일탈자가 10년 동안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작년 가을에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회사 내부의 일탈이 맞다면 저는 안심하고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기획이었다면 저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부회장님, 저에게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4천억의 신뢰는 거짓말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윤재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손이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그는 4천억이라는 숫자의 무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 대표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 자리의 대화는 이 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약속합니다, 부회장님. 그 사건은 회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회장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경석 회장님이요. 네. 그때 우리 그룹은 의약품 원료 입찰 비리로 검찰에 칼이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연막이 필요하다 하셨고, 그래서 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BL에 서명한 사람을 골라야 했고,
우리는 가장 뒤가 깨끗한 청년 하나를 골랐습니다. 서준호. 입사 4년차 기획팀장. 그 청년에게는 어떻게 자백을 받았습니까? 그의 약혼녀, 부모, 그리고 본인의 안전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필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혼녀는 결혼식 일주일 뒤에 죽었지요. 윤재호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청년의 약혼녀가 사건의 충격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날 밤 인천 북항 제7부두 옆 도로에 회장님이 직접 계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회장님은 그 청년이 자필 자백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이 단추를 채웠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부회장님, 네, 하 대표님, 저는 그 청년의 약혼녀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보낸 마지막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가 어디에 있든 오빠는 죄가 없어. 나는 그걸 알아. 윤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하 대표님, 당신 누굽니까? 저는요, 부회장님, 13년 전 인천 북항 제7부두 옆 도로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청년입니다. 청해상선 기획팀장 서준호입니다. 윤재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다. 카펫 위로 붉은 와인이 천천히 번졌다. 마치 그날 밤의 검은 바다처럼 윤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인너룸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강혁과 이해나가 들어왔다. 그 뒤로 강민혁 부장검사가 그리고 그의 곁에는 대검찰청 수사관 4명이 강민혁이 차분히 말했다. 청해상선 부회장 윤재호 19시 42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한 법률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윤재호가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서준호가, 그러니까 하진이 천천히 그의 앞에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윤재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부사장님, 아니, 부회장님. 13년 전 그날 밤 부두에서 저에게 준호야, 미안하다. 너희 부모님은 내가 평생 챙길게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밤 저는 부회장님을 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부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회장님 입으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서준호,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 건 13년 만입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부디 법정에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윤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 피고인석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경석, 윤재호, 박상길, 정태식, 방청석 맨 앞줄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다시 서준호였다. 그의 옆에는 강혁이, 그 옆에는 이해나가, 그 옆에는 송태풍과 나정희가,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혁 부장검사가 앉아 있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 17일 인천 북항에서 발생한 청해상선 마약 밀반입 사건, 이 사실은 청해그룹의 의약품 원료 입찰 비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획 조작된 사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직원 서준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그로 하여금 10년에 이르는 부당한 구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모독입니다. 서준호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장마 끝에 처음 보는 가을 햇살처럼 법정 통유리창 너머로 10월의 한낮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같은 날 오후 5시
마포구 합정동 MZ타워 50층 강혁탐정사무소 옥상 헬리포트 서준호, 강혁, 이애나, 송태풍, 나정희 그리고 강민혁이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탐정님, 네 미스터 하. 아니 서준호 씨,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강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답했다. 서준호 씨. 저는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사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잡는 것보다 그 다음이 더 어려웠습니다. 네, 서준호 씨도 이제 그 다음을 사셔야 합니다. 한지연 씨의 목, 아버님의 목, 어머님의 목까지. 네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몸으로. 서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제가 모은 돈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 절반은 청해상선 마약 사건으로 저처럼 누명을 썼다가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옥중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재단의 이사장을 탐정님께서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다. 서준호 씨, 그 재단의 이사장은 서준호 씨 본인이 맡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옆에서 늘 한 발 뒤에 서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님. 이애나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안경 위로 한강의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송태풍이 머쓱하게 한마디 했다. 강 탐정, 그래서 강원도 휴가는 언제 가지? 나정희가 옆에서 살짝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박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희 씨. 사실은 한마디 할 게 있어서. 네, 살아 돌아와서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소. 그동안 8년 내가 둔감해서 미안했고 나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박사님, 그 말씀 두개골 골절 회복되시면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때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모두가 웃었다. 강민혁이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혀가 형, 잘했다. 강혁이 살짝 웃었다. 형도 잘했어. 저녁 햇살이 한강 위로 길게 누웠다. 50층 옥상 헬리포트의 바람이 7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이애나가 강혁의 옆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는 늘 그렇듯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어깨가 강혁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강혁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얹혔다. 그 손은 곧 떨어졌다. 그러나 그 1초의 온기는 두 사람 사이에 13년치의 침묵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한강이 천천히 흘렀다. 13년 전의 검은 바다는 이제 더 이상 검지 않았다. 그것은 10월의 한낮 햇살을 받아 천천히 황금빛으로 흘러가고 있었다.